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뇌 행복한 마음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강박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나는 왜 나를 피곤하게 하는가' 이런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이 타이틀이 어떻게 보면 강박증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외부의 어떤 스트레스나 뭐 힘든 일 이런 것은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본인의 어떤 성격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기질적인 측면, 또 인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에러 이런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를 아주 힘들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실제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본인이 더 힘들게 뭔가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더 잘하려고 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본인은 자꾸 아직도 부족하다. 더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런 분들이 많죠. 실제로는 잘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하다고 해서 자꾸 더 노력을 스스로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약간 강박증적인 인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박증, 강박장애라고도 하죠. 그런 병적인 증상도 알아보고, 또 인제 성격적인 특징들이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인제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약간 힘든 정도,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정례를 한 3개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도록 3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 처음 정례는 대칭으로 물건을 놓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이 학생은 인제 안경을 쓰는데,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죠. 이 안경이 똑바로 좌우 균형이 맞지를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이 안경을 자꾸 만지고 이걸 똑바로 하려고 하고 뭔가 불편해요. 그래서 이 학생은 고등학교 1 학년 학생인데 약 한 2-3년 전부터 안경이 좌우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자꾸 이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자꾸 이 안경에 정신이 가 가지고. 그래서 인제 중1 때부터 사실은 친구의 이름이 아무 의미 없는데 친구의 이름이 자꾸 인제 생각이 떠오르죠. 대개 이제 강박증 환자분들이 초기에는 생각이 좀 많아집니다. 특별히 의미가 없는데 의미 없는 생각들, 그냥 뭐 어떤 생각의 잔재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그냥 떠오르죠,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강박증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생각이 많고 행동은 적은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은 다 하는데 행동을 하지를 못해요. 그 생각이 복잡하죠. 그래서 이 학생도 중학교 1 학년 때부터 의미 없는 친구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고요. 또 인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친구들이 옆을 지나가다가 자신의 몸에 스치면 마치 그 친구처럼 공부를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를 피해 가기도 하고 쪼끔 인제 힘들어지겠죠. 중2 때부터는 인제 본격적으로 안경이 균형이 안 맞는 느낌 때문에 자꾸 안경을 고쳐 쓰느라고 수업에 집중을 하지를 못해요. 이러니까 공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성적이 인제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부모님들께서 혹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예의주시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힘들고 성적이 떨어지는 거죠. 이 학생은 그래서 인제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Y복스, YBOCS라고 되어 있죠. Y복스라는 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강박 증상의 정도를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점수화하는 거죠.
이 학생은 21점으로 나와 있어요. 강박 사고는 12점, 강박 행동은 9점. 그래서 21점이니까 대개 한 15점에서 25점 사이는 중등도의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15점 이하는 약한 정도, 경도 정도고 26점 이상은 좀 심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6점 이상 혹은 뭐 30점 이상 이렇게 되면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은 증상이죠. 오염과 세척, 그리고 자주 씻는 거죠. 그게 주증상입니다. 이분은 25세 남자인데 더러운 것을 만지려고 할 때나 만진 후에는 불안한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게 약 3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더러운 물건을 만지거나 만지기 전에 불안한 생각이 반복적으로 들어서 몇 시간 동안 계속 그 생각이 들고 찝찝하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해서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치료를 받다가 군대 입대를 했어요. 근데 군대는 힘들지만 그런 대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군대 문제가 가끔 이제 문제가 되죠. 이 강박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개 이제 군대를 가야 될 고등학교, 대학교 또 군대 갈 나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병을 가지고 군대를 가야 되는 게 좋으냐 또는 군대 생활이 어려워서 안 가는 게 좋으냐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되는데 일괄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약간 약한 정도의 그냥 강박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군대를 가면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군대라는 그런 약간 규율이 있는 약간 이렇게 짜여져 있는 그런 환경에 가면 자기 스스로 조금 이렇게 억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억제를 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기는 겁니다. 이 강박 증상은 제가 조금 이따가 기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억제력이 떨어져 있는 이 밸런스가 깨져 있는데 그중에 떨어져 있는 게 억제력이 떨어져 있는 우리 뇌의 피질 기능이 떨어져서 이니비션, 억제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고요. 오히려 이 선조체, 미상핵 이런 그 뇌 심부에 뇌 깊숙이 들어있는 거기에서 올라오는 충동, 반복적인 충동, 강박적 사고 이게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힘이 세지는 강박적인 생각 이것을 억제하려는 피질에서의 힘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균형이 맞죠. 그런데 이제 병이 생기면 이 균형이 깨져서 힘이 세지고 억제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반복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군대를 가게 되면 군대라는 상황이 단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뭐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좀 줄어들고 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억제력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강박 증상이 조금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테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강박 증상이 약하면은 저는 이제 군대를 가라고 합니다. 군대를 가서 오히려 그런 힘을 좀 키우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이분은 군대 생활을 힘들지만 그런 대로 한 모양입니다. 제대 후에는 오염 증상이 심해져서 외출을 가면 공기 중에 병원균이 몸에 묻을 것 같은 불안 때문에 샤워를 집에 와서 서너 시간 동안 지속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죠. 강박 증상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한 번 손을 씻으면 비누 한 장을 다 쓰는 분들이 있고요. 제가 보는 분들 중에 아주 심한 분들은 뭐 샤워를 서너 시간보다 더 하기도 하죠. 심지어는 뭐 지금 이분도 그렇지만 손님이 집에 왔다 가면 그 손님의 동선에 따라 알코올로 세척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균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게 묻히고 가면 이 균 때문에 내가 오염이 될 거다. 그래서 뭐 굉장히 그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심한 분들은 손님이 집에 오는 것도 싫어하지만 한번 왔다 가면 카페트를 다 세탁을 해야 됩니다. 한번 손님이 왔다가
엘리베이터의 카펫에 앉아서 가면은 그게 다 균이 묻은 것 같아서 다 이제 세탁을 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죠. 이분은 제대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었으나 약물을 충분히 정량한 후에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렉사프로 40mg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이제 에스시탈로프람이라는 약물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렉사프로가 20mg까지만 지금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항우울제로 사용을 하든지 또는 강박 증상을 치료하든지 20mg까지만 보험에서 이 비용을 대주는 거죠. 근데 이 렉사프로라는 약이 나중에 제가 약물치료에서 약간 말씀을 드리겠지만 렉사프로라는 약이 20mg을 사용을 해서는 약해서 치료가 안 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험에서는 20mg까지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바뀌지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강박 증상의 치료 용량으로는 렉사프로가 40mg이 평균 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런 데 보면 40mg이 적정 용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분도 40mg을 써서 호전되기 시작을 했고 Y복수를 측정을 해봤더니 14점이었습니다. 14점 치료가 이제 어느 정도 된 거죠. 제가 아까 15점 이하는 약한 정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치료가 어느 정도 되고 이제 강박 증상이 약한 정도로 남아 있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 정례를 잠깐 보면 이분은 확인이 주 증상입니다. 반복적인 확인. 이분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25년 전부터 반복적인 확인을 하게 됐고요. 10년 전부터 굉장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제대로 있을까? 안전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걱정이 계속 있고 불안이 심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확인하는 거죠. 자기 물건이 잘 있느냐 확인하고 심지어는 옷 같은 것도 어디 넣어놓고 확인하고 모든 걸 다 확인하는 거죠. 열쇠를 어디 잘 놔두었는가, 문, 불, 가스레인지 같은 거 껐는가 모든 걸 확인하죠. 옷 속 물건 위치 등을 확인합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극심한 불안이 있다고 합니다. 확인하는 것, 본인이 뭔가 걱정이 돼서 확인하는 것과 자신들의 아이들이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관계없는데 이분은 확인하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나쁜 일이 생길 것 같다 하는 게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일상생활에 가끔 있죠. 징크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있는 분들 아마 있으실 건데 특히 학생들 시험 보기 전에 그 전날 샤워를 하면은 그 다음날 시험을 못 보니까 샤워를 안 한다든지 또는 뭐 손톱을 깎으면 그 다음날 시험을 못 볼 것 같다든지 어떤 분들은 뭐 시험 치기 전에 뭐 옷을 안 갈아입는 게 좋다든지 이런 징크스죠. 나는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될 거다. 또 운동선수들이 시합이 있을 때 그 전날 그 전날부터 며칠 동안은 뭐 속옷을 안 갈아입어야 경기에 이길 거라든지 이런 게 징크스죠. 우리 생활에서 그냥 소소하게 나타나는 징크스입니다. 그런 경우는 물론 아주 힘들지는 않죠. 지금 이분은 확인하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나쁜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이게 자꾸 반복적으로 이제 불안이 극심한 불안이 있는 거죠. 하루 중 약 6시간 이상을 강박 행동에 소모를 하고요. 10년 전부터는 아주 심해져서 약물 치료를 하는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병원 입원을 6개월 정도 해서 인지행동 치료를 아주 열심히 하고 약물을 여러 약물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만 증상이 변화가 없어서 결국은 신경 조절술을 사용을 해서 좋아진 그런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Y복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Y복스는 강박 증상의 심각도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예일 브라운, Y가 예일이고 B가 브라운입니다. OC는 Obsessive Compulsive Scale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강박
강박증을 이야기할 때 Y복수가 몇 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박 생각과 강박 행동이 각각 5개의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간, 방해하는 정도, 고통, 디스트레스, 저항, 내가 이 생각을 저항할 수가 있는가, 어느 정도 저항하는가, 통제, 컨트롤할 수 있는가, 이것을 각각의 5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점수를 0점에서 4점까지, 그 4점이 가장 심한 거죠. 그렇게 해서 가장 심한 경우는 강박 사고로 따지면 통제 5개가 있고 제 0점부터 4점까지 있으니까 4, 5, 20점이 강박 사고의 맥시멈 최고 점수죠. 강박 행동 또 20점이죠. 각각이니까. 그러니까 Y복수는 최고 점수가 40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점 이하 이상이면 굉장히 심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조금 더 세분화한 건데 경도는 8점에서 15점, 중등도는 16점에서 23점, 중증 심한 경우는 23점에서 31점,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32점 이상. 32점 이상이면 거의 뭐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강박 증상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걸 보시면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박증은. 근데 처음에 강박 생각이 뭐냐면 부정적인 외부의 자극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자꾸 반복적으로 침투적인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이 공기 중에 균이 있어서 내가 숨을 쉬면 그 균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가 큰 병에 걸릴 것 같다. 이런 부정적인 외부의 자극, 균이 다 있죠. 공기 중에 균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으로는 그 균이 들어와도 우리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불안이나 고통이 유발되죠. 그래서 불안해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불안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을 예를 들면은 씻는다든지 오염은 세척 행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의심이 자꾸 드는 거는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칭으로 자꾸 놓는다든지 숫자 강박증이 있으면은 계속 그걸 반복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렇게 해서 그걸 중화시키는 행동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불안이 감소가 되죠. 그래서 강박적인 침투적인 생각은 주로 오염에 대한 공포, 공격적인 생각, 신체적인 집착, 대칭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많죠. 그다음에 이제 강박 행동은 이 각각에 대한 강박적인 사고를 없애는, 중화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뭐 좀 의심이 들면 확인을 하고 또 반복을 하고 오염에 대한 공포가 있으면 세척을 하고 공격적인 생각. 내 애가 지금 이제 어린애 뭐 1살 정도 되었는데 이 애를 안고 있는데 갑자기 이 집이 한 16층 정도 집 아파트인데 아파트에서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아기를 안고 갑자기 아기를 창문을 열고 던지려는 충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 공격적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확 피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피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충동이. 그런 게 강박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반복적인 생각, 불안을 일으키는 반복적인 생각이 자꾸 들고 그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중화 행동. 그게 강박증이에요. 강박장애는 불안을 일으키는 반복적인 충동적인 생각과 그 생각을 불안하기 때문에 없애기 위해서 하는 강박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생활하기가 어려우면 강박증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뇌기능은 이런 강박증이 심한 분들의 뇌기능은 어떻게 되어 있나?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피질, 이 뇌의 피질은 뇌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했죠. 이 피질은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죠. 그중에 특히 전두엽은 특히 어떤 충동이나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기능이 가장 큽니다. 특히 이 전두엽 쪽에 이 눈 위쪽 부위, 눈이 안이죠. 안와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이 부위는 어떤 부위냐 하면 환경과 서로 환경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그 자극을,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 자극을 평가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 사람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오면, 자극이 들어오면 그걸 평가하는 게 안아전두엽에서 일단 인터랙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두엽은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선조체, 미상핵, 이런 뇌 심부에 있는 구조에서 충동적이고 반복적인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강박증은 이쪽에 힘이 크고 힘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충동적이고 반복적인 생각. 반대로 전두엽이나 이쪽이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약화된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전두엽과 선조체를 비롯한 피질학 구조의 힘이,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제를 못하고 충동은 세지고, 그러니까 자꾸 반복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 반복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과 결부가 돼서 불안을 일으키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불안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거죠. 그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걸 끊어주는 게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제가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보고를 한 논문에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분은 이게 이제 지금 MRI죠. MRI인데 이분은 안아전두엽이라고, 이게 이쪽이 앞쪽입니다. 앞쪽이고 이쪽이 이제 측면이고 이쪽이 뒤쪽이죠. 앞쪽 요거는 이제 코로날 섹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래쪽이고 이게 위쪽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허연 게 보입니다. 이게 안아전두엽 부위예요. 이 부분은 뇌경색이 와서 안아전두엽 부위가 손상이 생긴 겁니다. 지금 이제 허옇게 보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강박 증상이 생긴 거예요. 자꾸 손을 씻고 확인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긴 거예요. 이 분은 전혀 강박 증상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아전두엽이 뇌경색으로, 뇌졸중으로 손상을 당하고 난 다음에 강박 증상이 생긴 거죠. 이런 걸 보면 안아전두엽이 강박증과 관련이 있다, 이걸 아시겠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강박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인지가 약간 좀 비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 특징들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런 분들은 책임감이 과도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위험을 과대평가한다, 사고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근데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사고를 조절해야 된다, 컨트롤해야 된다, 완벽주의, 모든 거 100%로 완벽하게 해야 돼,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 안 돼, 꼼꼼하게, 불확실성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상당히 좋은 측면이 많죠. 이게 이제 과하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기능들입니다. 좋은 인지적인 그런 기능이죠. 합리적인. 근데 이게 좀 과하면은 비합리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책임감이 과도하다. 제가 예를 한번 들면 아파트에서 외출을 해서 내려가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분을 복도에서 만났어요. 저분이 처음 보는데, 그렇게 해서 어디 옷 모양이다, 그러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볼일 보고 집에 와서 저녁에 봤더니 자기 윗집이 도둑이 된 거예요. 그 봤더니 아까 낮에 본 그 사람이
도둑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봤더니 확인을 해 봤더니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봤는데 내가 미리 그때 처음 보는 거니까 좀 더 내가 좀 그 사람을 좀 더 좀 처음 보니까 경비실에 연락을 해서 좀 잘 보라 그러든지 또 뭐 누구를 어느 집을 찾아왔는가 물어볼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내가 그때 쪼끔만 더 그걸 했으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건데.' 과도한 책임감이에요. 전혀 이분은 책임이 없죠. 처음 만난 분 만나고 그냥 '아 처음 보는데.' 그러고 간 거예요. 도둑이 어떻게 도둑 맞은 게 자기 책임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기 책임인 것 같다고 자꾸 그런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과도한 거죠. 이런 생각이 특징적인 거죠. 성격적인 특징이죠. 있는 거예요. 위험을 과대평가한다. 쪼끔만 위험이 있으면 너무 심하게 평가를 해요. 예를 들면 비행기를 못 타는 사람, 비행기 사고가 확률적으로 차 사고보다 훨씬 적다고 되어 있죠, 확률적으로. 하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크게 나는 거는 뭐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과도하게 평가를 하는 거죠. 비행기를 못 타죠. 또는 천둥번개를 치면 번개에 맞을 확률이 굉장히 적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그 평가, 위험을 과도하게 평가해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데도 과도하게 평가를 해서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사고가 중요하다. 이 사람은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어떤 자기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마치 자기가 행동을 한 것처럼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생각은 어떤 생각이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하면 '아 그거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일종의 사고와 행동의 융합, 퓨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아이를 이거 던질 것 같은 충동이 막 일어나. 그러면은 이 어머니는 그 생각이 든 건데도 불구하고 마치 던지는 행동을 한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을 하는 것이 마치 행동을 한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불안한 거죠. 그리고 어떤 생각을 조절해야 된다. 자기 생각을 100% 컨트롤을 못 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런 분들은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밑에 굉장히 깔려 있죠. 완벽주의. 100% 완벽해야 된다. 현실에서 100% 완벽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분들은 꼼꼼하고 예민하고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완벽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이게 문제죠. 그다음에 불확실성. 100% 확실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지적인 비합리적인 생각을 밑에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거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강박증은 아니지만 '이런 측면이 있는 건가?' 뭐 생각을 해 보시면은 '아 내가 쪼끔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러면 쪼끔 있는 건 굉장히 좋은 특징이죠. 좋은 거죠. 그래서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런 책임감이 좋죠. 책임감이 좋으니까 뭐 일을 할 때 항상 책임 있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일을 하면 완벽해. 뭐 실수하는 게 없어.' 여러분들 보세요. 다 그렇죠. 확실하게 해.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도하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불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강박 증상의 핵심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박적인 생각,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자꾸 들고 이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럼 불안이 없어지죠. 그렇지만은 또다시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또 행동을 해서 불안을 없애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 사이클을 끊어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강박 증상의 핵심은 여러분들 불안이 아닙니다. 강박 증상의 핵심은 반복적인 충동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강박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강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들, 불안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내가 불안해. 내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불안해. 이 불안이 없어져야 내가 편해. 이게 핵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행동, 이것 때문에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불안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반복적인 충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충동, 반복적으로 자꾸 나타나는 충동, 뇌의 심부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충동적인 내용들이, 불안을 일으키는 것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면 이거를 피실에 썩제를 해줘야 돼요. 아, 이거 뭐 좀 말이 안 되는 거네. 한번 확인하고 억제를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억제하는 힘이 약하니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올라오니까 불안하니까 이분들은 이 불안을 없애려고요. 불안을 없애려고 해요. 아닙니다. 불안을 없애는 거가 오히려 더 이 사이클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강박증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이클을 끊어줘야 되는데 끊어주기 위해서는 불안을 집중하시면 안 되고요. 불안을 무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안을 대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충동을 줄여줘야 됩니다. 제가 그걸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BE라고 되어 있는 건 Before Exposure입니다. 이 강박증의 인지행동 치료는 인지 치료는 잘못된 인지, 비합리적인 사고를 좀 고쳐주는 거죠. 행동 치료는 행동을 바꾸어서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노출 반응 방지법입니다. 영어로 Exposure and Response Prevention이라고 해서 ERP라고 합니다. ERP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보시면은 불안, 충동이나 불편감, 불안이 익스포저 할 때는 좀 떨어져 있다가요. 물론 이분이 강박증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게 확 올라가죠. 그 강박 증상이 나타나는 것과 똑같이 이 불안을 일으키는 자극을 주면은 불안이 확 올라갑니다. 충동도 올라가고, 하고 싶은 충동, 불편감이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불안한 걸 없애버리면, 행동을 해버리면 불안이 확 줄어들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강박증을 치료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오른쪽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익스포즈를 했죠. 노출을 했는데 예를 들면 더러운 오염에 대한 공포가 심한 분들은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을 손으로 만지게 합니다. 그럼 불안이 확 올라오죠. 더러운 게 묻은 것 같으니까 불안이 확 올라오죠. 충동이. 그런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못하게 합니다. 행동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면 충동이나 불편감, 불안감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걸 견디셔야 됩니다. 이걸 견디셔야 효과가 점점점 축적이 됩니다. 왼쪽을 하시면은 이렇게 하시는 순간 계속 그 사이클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불안이 확 감소되는 경험을 하시면 이게 반복될수록 불안을 없애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불안을 대면하고 강박 행동을 안 하시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불안은 점점 떨어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게 돼야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약물 치료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약물 치료는 뭐 병원에서 인제 어떻게 보면은 치료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뭐 보면은 여러분들이 꼭 뭐 아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약물 치료를 좀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약물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를 모르셔 가지고 그냥 수동적으로 병원에 와서 약만 타고 약만 드시고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절대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약물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를 아시고 또 적절한 약물을 드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SSRI로 시작을 합니다. SSRI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라고 했죠.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 요새 대부분의 항우울제가 SSRI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항우울제지만은 강박증에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강박 증상이 좋아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약물을 우울증 환자분들한테 쓰는 경우는 대개 한 1 주, 2 주가 지나면 쪼끔씩 우울 증상이 좋아집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러다가 3 주, 4주 되면은 많이 좋아지죠. 그런데 강박 증상은 경우에 따라서는 3 개월 또는 경우에 따라서 더 길게 치료를 해야 되고요. 용량도 가능하면 견딜 수 있는 최고 용량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뇌의 변화가 우울증의 변화보다 더 강력하다는 거죠. 뇌의 수용체의 변화가 우울증에서 오는 변화보다 더 강하게 와 있다는 거죠. 제가 신경 전달 물질 한번 이야기를 드렸죠. 열쇠와 자물쇠. 열쇠가 들어가서 자물쇠를 열어야 되는데 우울증인 경우는 이 열쇠라는 게 들어가서 열면은 어느 정도 좀 열립니다. 근데 강박증은 열쇠가 들어갔는데 잘 안 돌아가요, 열려고 해도. 그래서 열쇠를 좀 더 강하게 뭐 쇠로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해서 강하게 만들고 힘을 줘서 확 돌려야 됩니다. 돌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랫동안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열립니다, 자물쇠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용량도 높이 쓰고 기다려야 됩니다. 또 하나가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육. 질병 교육. 여러분들이 강박 증상이 어떻게 생기는가? 치료는 어떻게 하나? 인지행동 치료는 어떤 건가? 약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는 일부의 환자분들은 그냥 이렇게 병원에 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강박증을 앓고 있으니 나를 치료해 줘." 뭐 이렇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와서 "날 치료해 줘. 당신이 강박증 잘 고친다고 하는데 치료해 줘." 뭐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드시면. 전혀 그렇지 않죠. 제가 뭐 특별히 뭐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강박증을 잘 이해를 하고 이걸 고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힘을 키우고 약물을 잘 쓰고 이렇게 하면 좋아지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또 인지행동 치료를 같이 시행을 해야 됩니다. 힘을 기르려면 교육을 해야 되고요. 인지행동 치료를 해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강박 증상을 이해만 해도 거의 반 이상이 좋아지는 분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강박증이 뭔지는 모르고 계속 불안해하다가 그 내용만 알고 '아 이렇게 강박증이 생기는구나. 아 불안이 이렇게 불안이 생기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순간 강박증이 반 이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반응이 나올 때까지 불안하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요. 약물은 정상 치료에는 필요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힘을 키워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수동적으로 약물만 먹어서는 결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좋아졌더라도 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하면 또 강박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강박증은 좋아지지 않는 병이야. 치료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의 상당 부분은 본인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해를 하고 힘을 키우셔야죠. 여러분도 힘을 키우셔야 극복을 합니다. 용수철 말씀드렸죠. 제가 용수철. 똑같은 겁니다. 용수철의 두꺼운 용수철, 힘이 있어야 용수철 당기는 스트레스가 막 오더라도 계속 반복돼서 오더라도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근데 용수철이 약하면 몇 번 당겨버리면 돌아가지 않죠. 회복 탄력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강조하는 게 뇌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뇌의 힘을. 그렇게 약을 쓰고 인지행동 치료를 하더라도 도저히 좋아지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신경조절술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좋아지게 하죠. 신부 뇌자극술과 감마 나이프를 강박증에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최근에는 감마 나이프를 많이 사용을 하죠. 과거에는 DBS라고 신부 뇌자극술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신부 뇌자극술은 작은 전극을 뇌의 심부에, 아까 제가 뇌의 심부에서 올라오는 충동이 문제라고 했죠. 그 근처에 전극을 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라인 있죠. 라인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전극이 있고 라인 있고, 전극이 있고 라인 있고, 그렇게 해서 목으로 해서 피부 밑으로 이 줄을 연결해서 이게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를 통해서 라인을 통해서 전기를 흘려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뇌 심부 부위에 전류가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신경망이 이 전류에 의해서 기능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충동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게 신경을 조절하는 거죠, 기능을. 최근에는 이제 조금 더 이런 침투적인 게 아닌, 이거는 이제 뇌에 구멍을 뚫어야 되죠. 뚫어야 넣는 거죠. 그게 아니고 감마 나이프. 그냥 바깥쪽에서 감마선을 그냥 째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능을 바꾸는 거죠. 제가 요거도 보여드린 거죠. 지난번에 저희가 한 감마 나이프를 한, 이런 조절술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약을 충분히 쓰고 인지행동 치료를 충분히 하고 도저히 안 되는 경우 이분은 이런 걸 했으면 치료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 경우에 하는 거지 무조건 와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전혀 인지행동 치료도 안 하고 와서 수술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저희가 감마 나이프를 쓴 10명 정도 해봤더니 반 정도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full response. 그리고 2명 정도는 부분 효과. 그래서 효과가 있는 분이 한 70%, 30%는 여전히 효과가 없습니다. 좋아진 정도고요. Y복수 점수죠. 미국에서 한 연구에 의하면 강박증 환자가 일반적인 치료 경과를 보면 14세에서 15세에 강박 증상이 시작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러 가는 데까지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정례에서도 한 20대 초반 중반에 시작을 했는데 한 10년 이상 그냥 지내다가 병원에 치료를 받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거는 성격적으로 좀 그런 거 아니야? 병원에 안 갑니다. 그러다가 점점 심해지죠. 그러다가 30세 정도에 진단을 하고요. 정확한 진단을 하고, 과거에는 진단도 잘 못했죠. 강박증이 분명한데도 다른 진단을 하는 거죠. 공황장애, 그다음 우울증 이렇게 진단하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한 다음에도 정확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또 시간이 걸리는 거죠. 1.5년 정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증상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치료받을 때까지 16년 내지 17년이 걸린다.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강박적 성향과 치료가 필요한 강박 증상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깔끔한 성격, 철두철미한 성격, 정리정돈한 습관, 이런 좋은 측면과
오염 강박, 의심 강박, 대칭 순서에 집착하는 강박, 이런 병적인 걸 어떻게 구별하는가? 이쪽은 뭐 좀 성격적인 측면이죠. 강박 사고나 강박 행동은, 병적인 것은 성격이나 경향하고는 다르게 일단 상당한 시간을 하루에 소모해야 됩니다. 일단 진단 기준으로는 하루에 1시간 이상입니다. 물론 이게 딱 1시간은 정해 놓은 건 아니죠. 그러면은 뭐 여기에 인제 기준은 뭐냐면 1시간 정도에까지 이런 시간을 보내면 이거는 좀 기능에 문제가 있다. 예, 이런 거죠. 그래서 1시간 정도 시간을 소모하고 고통을 현재 유발하고, 이것 때문에, 강박 증상 때문에 고통이 심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사회적, 직업적 또는 학교 성적, 이런 기능에서 떨어지는 그 손상이 와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강박 장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러는 건 성격적인 거고, 약간 힘들다, 생활하기 힘들다 그러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가 마지막입니다. 강박적 성격 장애라는 게 있는데, 성격은 성격인데, 그런 경향인데 성격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심해졌어. 성격적인 특징이 너무 심해졌어 성격 장애까지 가는 경우가 있죠. 요 성격 장애도 아마 제가 시간이 나중에 있으면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요런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강박적인 성격은 이런 겁니다. 일단 제가 요거는 그냥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 8개 중에 4가지 이상이면 성격 장애라고 합니다. 장애가 붙으면 치료가 좀 필요한 거죠. 너무 디테일에 집착을 합니다. 스케줄, 무슨 순서, 이런 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부분 놓치고요. 완벽주의, 그다음에 너무 일에만 집착을 하죠. 너무 양심적이에요. 소심하고 예민하고 윤리적이고, 뭐 물건 버리지 못하고, 그렇죠. 돈 쓰는데 인색하고, 굉장히 완강하고 경직되고 융통성이 없고, 이런 분들이 강박적 성격이 심해지면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격 장애가 있고, 그 정도로 심한 분들이 있고, 성격적인 특징이 있고, 이분들은 괜찮은 거죠. 그다음에 심해지면 강박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걸 잘 이해를 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약한 정도는 잘 극복을 하시고, 설사 심하더라도 이런 인지행동 치료의 기전을 잘 이해하셔 가지고 좀 훈련을 해서 뇌의 힘을 키우시고요. 또 하나 뇌의 힘을 키우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을 규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생활 습관을 규칙적으로, 수면을 규칙적으로, 운동을 매일, 유산소 운동 저는 매일 1시간씩 하라고 합니다. 저도 매일 1시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스트레스 매니지, 복식호흡 등등을 통해서 불안을 감소시키는 훈련, 평소에 하는 긴장 이완 훈련, 이런 걸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질문 들어온 걸 조금, 제가 시간을 오늘 좀 너무 많이 썼는데, 혹시 질문 오늘 다 못 해결한 거는 또 다음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걸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울, 무기력을 회복하고 일상을 활기차게 보내려고 러닝이나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문제는 꾸준히 못하고 하루하루 우울하게 보낸다는 겁니다. 더 이상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지금 이걸 주신 강민 공분은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속을 하질 못하네요. 러닝이나 자전거 타시는 거 잘하는 겁니다. 유산소 운동이죠. 여러분들 운동을 하시면 뇌가 확실히 좋아집니다, 기능이. 근데 이거를 꾸준히 안 하시면 기능이 또 떨어져요, 원래.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격은 다 타고나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격이 뭐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뇌가 기능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둔한 사람도 있고 예민한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약하게 태어났다, 예민했다, 그러면 뇌가 좀 약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강하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러닝이나 이런 유산소 운동을 했어. 매일 해줬어. 이게 기능이 떨어질 쯤 되면 다시 부스팅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해주고 다시 좀 떨어질 거면 해주고 그렇게 이걸 꾸준히 해줘야 이게 지속이 되죠, 효과가. 그래서 잘하고 계십니다. 꾸준히만 하시면 우울한 기분들, 뭐 약한 거는 뭐 굉장히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 신체도 좋고요. 운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쉽게 따라하는 강박적 인지행동 치료. 네, 나는 왜 나를 피곤하게 하는가 책에 나온 내용과 현 시점의 강박적 치료와 많이 다를 거. 이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인지행동 치료는 상당히 오랫동안 강박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이미 다 연구가 되어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있고요. 특히 심리학자분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나는 왜 나를 피곤하게 하는가라는 일반인들을 위한 책을 써서 강박증이라는 설명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 타이틀을 그렇게 달았고 쉽게 따라하는 강박증의 인지행동 치료는 신민섭 교수님하고 같이 제가 편찬을 해서 그걸 보시면은 그냥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행동치료 이런 걸 따라할 수 있도록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어지간한 거는 많이 극복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 분은 저는 일찍 일어나면 피곤하고 잠이 부족하더라고요. 보통 잠은 일찍 일어나면 수면 부족이라고 하나요? 예. 수면 시간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하루에 4시간만 주무시면 충분합니다. 이런 분들 정말 부럽죠. 하루에 4시간만 자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다른 분에 비해서 얼마나 소위 몇 년을 더 살게 되는 거죠. 저는 한 7시간에서 8시간을 자야 피곤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런데 일찍 일어나는 것하고 전체 수면 시간하고는 다른 문제죠. 아마도 이분은 질문을 주신 분은 혹시 저녁형 인간이지 않을까. 저녁형 인간이면 저녁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게 조금 체질화되어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늦게까지 자야 편한데 일찍 일어나서 좀 피곤해서 잠을 부족하게 느끼는 건데 조금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면은 조금 일찍 주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일단 가져보고 그렇게 오랫동안 해보는데도 피곤하면 아마도 체질적으로 아침에 조금 더 주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만 만나기 싫은 마음이 치고 올라옵니다. 대인기피 현상입니다. 가족 쇼핑 외에 사람들을 안 만납니다. 제가 쇼핑할 때는 괜찮은데 비슷한 나이대의 또래들이 있는 곳, 교회, 학원 등을 기피합니다.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이분 두 번째 질문 주시는 분인데 민구님 부딪히십시오. 좀 힘들지만 사람들 만나고 또 사람들 만남으로써 또 거기에서 받게 되는 긍정적인 힘도 있고요. 긍정적인 어떤 면도 있고 물론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죠. 뭐 그럴 때는 조금 안 만나다가 일부러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부러 조금 만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들수록 특히 대인관계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사회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소셜 인터랙션이라고 하죠. 사회적인 관계를 가지는 게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또 강박증에도 도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그냥 지내면 굉장히 우울하고 좀 자폐적이 되죠. 그래서 좀 만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제가 또 마지막 질문을 받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공황장애 때문에 힘듭니다. 공황발작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오늘은 강박증을 말씀을 드렸는데 공황장애
질문을 하시네요. 공황장애는 영어로는 패닉 어택이라고 해서 굉장히 심한 불안이 짧은 시간에 확 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불안의 아주 극단적인 불안이 확 와 가지고 내가 불안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막 뛰고 땀이 막 흐르고 정신이 막 어지럽고 정신이 혼미하고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런 게 확 오는 겁니다. 그렇게 와서 뭐 몇 분 또는 뭐 1-20분 그렇게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걸 공황 발작이라고 하죠. 이럴 때는 사실은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불안과 공황 발작은 전혀 다른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안이 아주 심해지면 공황 발작이 되는 게 아니고 공황 발작과 불안은 전혀 다른 카테고리다. 이게 지금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물론 불안이 아주 심해지면 발작을 느낄 정도 되죠. 그래서 공황 발작일 때는 항불안제, 항우울제를 빨리 약을 먹고 공황 발작을 빨리 극복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급하면은 심호흡, 복식호흡을 했어야 됩니다. 그걸 하시면은 긴장도가 떨어지고 불안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 어지럽고 막 이럴 때는 막 과호흡을 하면은 이 비닐봉지를 여러분들 입에 해 가지고 산소를 흡입을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흡입을 좀 많이 하게 해서 어지럽고 이런 거를 조절해 주는 거죠. 그래서 비상약물을 가지고 다니다가 드시면 조절이 안 될 경우는 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강박증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또 혹시 다른 질문은 다음번에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